다들 잘 알고 계실 만한 이제 무한등비 수열, 무한등비 급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익히 익숙한 내용이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n이 무한히 가면은 이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1-r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걸 쫙 다 더하면은 얘가 뭐가 되느냐? 2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식 있죠? 1-r분의 1. 만약에 이 앞에 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얘를 만약 내가 fr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fr은 1-r분의 1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 유리함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의 정의역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얘는 r이 1이 아닌 곳에서 전부 다 정의가 됩니다. 뭐 f2 같은 것도 우리가 2를 대입을 하면 -1이 되죠. f-1을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수학인들의 만인의 스승이신 분이 있죠. 예전에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오일러 느님께서 이런 발상을 하신 거죠. 얘 왼쪽 거를 얘라고 보지 말란 법 있을까? 이러한 이제 규칙을 연구하시고 많은 수학자들이 여기에 깨달음을 얻고 공감을 하고 뭐 적어도 코시라든지 리만이라든지 바이어슈트라스라든지 길에서 같은 수학자들이 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가는 얘는 이제 공비가 2죠. 사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급수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값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요 1-r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얘를 -1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규칙대로 적용한다면은 무한등비 급수 중에서 그 r이 1인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무한등비 급수에 저마다 하나의 유일한 값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공비가 -1인 거예요. 그래서 1-1-1-1 이걸 이제 그란디 급수라고도 부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요. 이 밑에 거는 공비가 3짜리죠. 얘는 1-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이렇게 모든 발산하는 무한등비급수에다가 값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의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고 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0이 되는 건가? 그럼 이제 왼쪽에서 1 더하기 1은 2. 그쵸? -1 더하기 3은 2. 1, 9, 10. -1, 27, 26. 그 다음 1에다가 80에서 82. 그걸 쭉 더한 거 그걸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라고도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인데 이건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얘를 f-1로 보고 2분의 1, 얘는 f3으로 보고 -2분의 1. 그래서 f-1과 f3을 더한 것은 0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일반화 후에 얘는 덧셈을 한 거죠. 근데 항별로 덧셈을 해가지고 일반화하는 것과 이 둘이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앞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얘는 등비급수가 아니잖아요. 얘도 무한등비급수, 얘도 무한등비급수. 그 무한등비급수의 규칙을 일반화해서 함수를 일반화해서 값을 정의를 했는데 얘는 무한등비급수 자체가 아니고 즉 얘네를 우리가 일반화한 방식으로 얘는 애초에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수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아주 특수한 사례로 가능해요. 이 위에 거는 공비가 r이에요. 그럼 얘는 1-4분의 1이고 얘는 공비가 -r입니다. 그렇죠? -r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을 더해 봅시다. 이 둘을 더하면 왼쪽을 더하면은 2,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2r제곱,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2r 4제곱 쭉 되겠죠. 얘를 다 더하면은 0은 어차피 더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2로 묶입니다. 그래서 2로 묶여서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쫙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또 공비가 r제곱인 무한등비급수죠. 그래서 얘가 되죠. 앞에 2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놀랍게도 얘랑 얘의 합으로 찢어져요. 그렇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r이 아니라 2r만 돼도
그렇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R이고 얘가 R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가 2R로만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되겠냐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고 나서 덧셈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것이 항별로 더한 다음에 얘가 되느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발산하는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하는 진동이든 발산하는 무한급수에다가 하나의 값을 정의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하나의 오늘 이제 우리가 내내 보게 될 해석적 연속의 흐름으로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대중에게도 이제 되게 유명한 것으로 뭐가 있냐면 흔히 라마누잔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다가도 이게 찍어 올렸었던 영상이 있는데 얘도 마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하나의 값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 무한 등비급수로부터 한 것은 1-R분의 1이라는 것을 함수로 보고 그 함수의 정의역을 확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라마누잔합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급수 자체에다가 값을 정규화라고 제가 써놓은 건 뭐냐면 어떤 일정한 일관된 규칙을 부여해가지고 값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예요. 얘 애초에 그냥 그 두 개가 방법론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급수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거는 뭐 아벨합도 있고 체사로합도 있고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발산하는 그 무한급수에 값을 정의를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의 무한급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게 봤었던 이 공비 2짜리 요 무한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석적 연속으로는 방금 -1이라는 거 봤잖아요. 근데 얘는 라마누잔합으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떤 발산하는 무한급수의 값을 정의를 해놓고서 얘네들 가지고 연산을 한다라고 할 때는 왜 그런 걸 하는지를 의도를 먼저 봐야 되고요. 대체 얘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수렴 범위도 판정해야 되고 특이점이 있나 없나 싱글러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조작이 필요합니다. 참고삼아 알아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다만 요건 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인데 라마누잔합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의 메인 주제인 해석적 연속이랑 그 값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유명한 게 이거죠. 모든 자연수의 합은 -C분의 1이다 라는 것은 라마누잔합의 결과이기도 하고 오늘 볼 이제 해석적 연속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많이 엮여서 설명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R로 표현한다든지 제타 -1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값은 다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혼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얘를 정교화했는지를 표시해주는 그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라마누잔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R로 표시를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일반적인 덧셈과 다르고 얘는 체사로합도 아니고 얘는 뭐 아벨합도 아니고 내가 라마누잔합을 이용해서 정교한 거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참고로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이 영상 찍었었을 때는요 이게 되게 옛날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라마누잔합의 -C분의 1의 결과를 제가 해석적 연속의 결과로 제가 나중에 혹시 영상 보시면 알아요. 이걸 해석적 연속만 보여줬어요. 그때는 이제 강의 흐름을 나름대로 좀 쉽게 짜려고 제 나름대로 고안을 했던 건데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정말 라마누잔합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더라고요. 분명 요 모든 자연수의 합이 -C분의 1이다라는 거 아까 보신 것처럼 라마누잔합의 결과이기도 하고 해석 연속의 결과이기도 하니까 이들이 같으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라마누잔합은 오일러 맥클로린 공식이 있어요. 오일러 맥클로린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정교화하는 방법이고 엄밀하게는 해석적 연속이랑 다르고요. 심지어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가끔 가다가 요거 얘의 결과가 -1이라는 것을 라마누잔합이다라고 또 잘못 설명하는 그런 글들도 많고 영상들도 많아요. 이거는 그 라마누잔합으로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마누잔합으로 보통 정의가 되려면 그 이 증가하는 그 꼴이 다항식 증가 정도로 보통은 다뤄져야지 이렇게 지수 증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못 다뤄요. 투머치인가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이 되는 건 해석적 연속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뭔가? 열린 집합 D에서 그래서 정의 D1에 정의되는 이제 복수 해석 함수 F1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이 아니면서 모든 교집합 원소에 대해 F1과 F2가 같게 되는 그러한 F2가 존재하면, 이것도 해석함수여야 되죠. 복수 해석함수 F2가 존재하면 우리는 F2를 F1의 해석적 연속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F1을 F2의 해석적 연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 내용이냐? 약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수 변수입니다. 실변수가 아니라 복수 변수 다루니까 평면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의역 D1이 있어요. 그 정의역 D1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 F1이 있는 거예요. 정의역 D2가 있고 이 D2에서 정의되는 함수 F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교집합 영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1과 F2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F1에서 F2로 해석적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둘을 이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nalytic Continu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 D2가 D1을 아예 포함시켜버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될 수도 있죠. 이걸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독특하게 해석적 확장, Analytic Extens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F1을 이제 F2로 대체해 주는 거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적이라는 말을 제가 아마 뒤에다가 좀 설명을 넣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아날리틱하다라는 거는 뭔 얘기냐? 요 X는 C에서 이 F를 이러한 이제 몇 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는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그 역사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해석학의 포문을 여신 분이 오일러이신데, 오일러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것도 AN을 개수라고 봐보세요. 그럼 요거를 풀면 이게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으로 F를 표현하는 거예요. 해석적이라고 말할 때 이 해석이 문장 해석한다라는 그거랑은 글자가 달라요. 그 여기서 석은 쪼갤 석자예요.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해석한다 할 때 석자는 풀 석자고 얘는 쪼갤 석자예요. 다항함수로 쪼개서 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날리틱이라는 그 용어를 붙인 거는 이제 라그랑주, 수학자 라그랑주가 이름을 붙인 거고, 요거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배운 내용이죠. 실제로 EX라는 저건 이제 초월함수죠. 지수함수를 얘를 이제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몇 급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각각의 그 항들을 보면은 다항식들이죠. 그래서 뭔가 다항함수, 무한차 다항함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뭐 2는 잘 아시다시피 2.71828을 쭉 가는 무한소수가 되고요. 여기에다가도 1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학교에서 진도 많이 나가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테일러 급수까지 가죠. 학생들은 충격을 먹죠. 사인도 코사인도 EX도 다 다항함수였어 하면서 이제. 하여튼간. 근데 유익한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실변수하에서, 실수변수하에서는요, 어떤 함수가 해석적이다라는 걸 보이려면은 방금 보셨던 그 몇 급수 형태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정의니까. 정의상 몇 급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 변수가 실수 변수가 아니라 복수 변수가 되면은 뭘만 보이면 되냐면은 미분 가능성만 보이면 됩니다. 복수 변수하에서는 미분 가능하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둘이 동치가 돼요. 호시적분 공식으로부터 유도되는 결과인데, 복수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실수 변수에서는 미분 가능성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 극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직선상이었고, 복수 변수가 되면 한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거는 여기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경로 다 따져야 되겠죠. 그 무한한.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굳이 몇 급수라는 걸 꼭 찾아줄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 우리 원래 이제 앞에서 봤었던 거는 정의상 뭐였어요? 얘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1, F2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의 집적점 C에 대해서만 이 F1과 F2가 같으면 자동 보장이 돼요.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고 해서 중요한 항등 정리라고 이제 불리는 정리가 있어요. 그 정리에 의한 결과인데, 오늘 이제 항등 정리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직결점이랑 어큐무레이션 포인트라는 거는, 요거는 한 점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근방,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실변수에서는 그렇고요. 혹은 연립 집합자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수에서는 모든 점이 다 직접점이 되거든요. 가령 0에서 우리가 구간 하나 잡아주면은 그 안에는 무수히 또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죠. 언제나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늘 다른 원소가 존재하잖아요.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성질을 갖는 점을 직접점이라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D1과 D2는 기본적으로 열린 집합이거든요, 얘네가. 열린 집합들의 교집합에서는 무조건 직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직접점이 존재하냐 마냐 무조건 존재해요. 점에 대해서 F1, F2 같아 하면은 그냥 해석적 연속돼요. 세 번째, 요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가령 여기서 봤었을 때 F가 있고 예를 들어 G라는 함수가 있고 H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G라는 함수랑 H라는 함수는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라고 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G랑 F가 같고 H랑 F랑 같아서 그러면은 이 영역의 바깥으로 벗어날 때 G랑 H가 서로 분화가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적 연속은 유일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항등 정리에 의한 결과예요. 네, 아이덴티티 티오렘. 이런 흥미롭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재밌죠, 해석학.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운용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줘요. G1, G2, G3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을 지나는 어떤 경로에 따라서 정의역이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F, F2, F3, F4 얘네들의 그 그래프는 아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그래프를 제가 그 시각화하기는 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여기 이게 정의역이 지금 복소수잖아요. 그렇죠? 함수의 공역도 당연히 복소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럼 그 복소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색깔로 막 물결무늬 있고 막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아규먼트 같은, 한국어로는 이제 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아규먼트는 이제 보통 색상으로 해주고, 매그니튜드. 한국어로는 크기?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채도, 이런 걸로 이제 색깔, 그 차이를 줘서 이렇게 무늬를 주고, 뭐 필요하면 등고선도 표현을 하죠. 그 등고선으로 이제 허수부, 실수부, 등치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런 이제 고조선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 F1에 대해서 F2, F3, F4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찾느냐? 찾는 이제 방법론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흔히 쓰는 관습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몇 급수를 전개하기도 하고요. 뭐 이미 알려진 공식들, 뭐 예를 들자면은 감마 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팩토리얼 다들 아시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감마 함수 버전으로 하면은 이제 감마 x 플러스 1은 x 곱하기 감마 x죠.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0 팩토리얼이 왜 1이냐? 원래 팩토리얼은 자연수에 대해서로 정의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1 팩토리얼 나누기 1은 1이니까, 그래서 0 팩토리얼은 2야. 이런 식으로도 보통 설명하고 하잖아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뭐 오일러 공식도 사실은 사인 함수라든가 코사인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적 연속하는 유명한 방법이에요. 그런 잘 알려진 공식들이랑 그런 것들 얘기해요. 이후에 보실 리만 제타 함수의 이제 함수 방정식도 유명하고 등등등. 코시적분, 근데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어떤 함수식을 찾아내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함수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 함수의 일반 함수죠. 물론 오일러께서는 해석적 연속까지 의도한 건 아니고 연속적 확장을 하신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해석적 연속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걸 찾아내는데 1년의 시간을 쏟아 부으셨다라고도 해요. 1년 만에 찾아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감마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 옛날에 또 마찬가지로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점죠. 현재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랑 이제 잘 엮이는 소재가 리만 가설이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 오늘 재밌게 하고 가자. 자, 이제 리만 가설은 워낙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다들 이 리만 가설이라는 게 소수, 프라임 넘버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뭐 리만 가설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소수는 코빼기도 안 보일 겁니다. 소수라는 건 다들 아시죠? 2, 3, 5, 7, 11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래서 리만 가설 막상 그 문서들을 봐보시면은 소수가 안 보인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까지 보셨던 해석적 연속 있죠? 그 해석적 연속이 소수랑 리만 가설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페이지들을 보면은 복잡한 식들이 보이는 이유는 해석적 연속의 결과들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일단 제가 오늘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적 연속으로 소수에 관한 문제가
징검다리처럼 건너서 리만 가설까지 가는지. 또 시작은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누님. 아직까지도 안 깨졌을걸요? 그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 내신 분. 오일러께서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분의 미공개된 논문이 50년 동안 발표된 거 아세요? 이분이 살아생전 남기신 논문이 그때 학술지에 매번 실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실은 거예요. 돌아가고 나서 50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위인이시죠? 이분은. 네. 근데 무려 장님이셨다. 두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집에다가 석판 가져다 놓고 자기 이제 아들이랑 제자랑 도움받아가면 석판에다가 이제 정말 그 기억력만으로 연구를. 그렇게 연구한 게 절반 정도라 그래요. 그 전체 연구 중에. 자, 하여튼간 오일러께서 피에트로 맹골리라는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그 맹골리가 이제 제시했었던 유명한 문제죠. 바젤 문제. 바젤 문제가 뭐냐? 이 밑에 있는 요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있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계속 하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건 익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제곱한 건 뭘까? 1제곱분의 1, 2제곱, 3제곱, 4제곱, 분모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얘는 뭔가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다가 더 빠르니까 얘는 뭔가 수렴할 것도 같은데, 근데 이 정확한 값이 무엇일까? 라는 거가 그 유명한 바젤 문제예요. 이게 왜 바젤 문제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거기에 이제 자코 베르누이, 뭐 요한 베르누이 등등 그런 수학자 분들이 이 문제에 그 매달리셨던 게 되게 그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바젤 문제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오일러께서 그걸 해결하십니다. 이거 답도 되게 재밌게 나오죠. 아시는 분들. 6분의 파이 제곱 나오는 거. 찾아보세요. 네. 수학은 참 재밌는 세계가 많다라는 거. 근데 하여튼간 그거를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오일러께서는 야, 이거를 그러면 얘가 2가 아니라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일반화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오일러께서 도전을 하신 거죠. 여기서요. 앞에다가 2k제곱분의 1을 빼봐요. 그러니까 곱한다라고 생각해봐야 되죠. 얘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제가 얘로 되죠. 얘는 얘로 되죠. 얘는 얘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얘랑 얘를 빼요. 위에 두 개를 빼주면 1 빼기 얘가 나오고 오른쪽은 2의 k제곱, 4의 k제곱, 6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밑이 짝수로 되는 거가 위에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쵸? 짝수로 되는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1, 4, 5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3의 k제곱분의 1을 또 빼요. 그러면 1의 3, 3의 9, 5의 15 이런 식으로 얘가 3의 배수꼴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얘를 또 빼줘요. 그러면 3의 배수 형태가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5의 배수에 대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은 7의 배수에 대해서 사라지고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소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무한히 진행하게 되면은 요게 앞에 이렇게 해서 무한히 가면 오른쪽이 1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뒤집어서 이항시키겠죠? 그럼 2의 k제곱분의 1 여기 이제 뒤집히고 이렇게 되고 얘도 뒤집히고 얘도 뒤집히고 이렇게 해서 와주고 위아래를 분자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얻어요. 곱셈으로 연결된 건데 이 앞에다가 프로덕트로 곱셈으로 묶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P는 뭐다? 소수들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일러 곱이라고 불러요. 이게 뭡니까? 이제 모든 소수들이 사실 포함된 식인 거죠. 그래서 오일러께서 이걸 발표하시고 나서 수학자들은 야, 이후에 뭔가 소수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이 식이 한 번쯤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후에 이분들 왼쪽에 있는 분은 가우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리만이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하세요. 가우스의 소수 정리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가우스께서는 여기 이제 파이 x가 뭐냐면 소수 계량 함수라고 불러요. 프라임 카운티 펑션 해가지고 계량 p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쓴 거예요. 원주율 파이랑 관련 없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 x 이하의 모든 소수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 10 이하의 소수 개수는 2, 3, 5, 7 4개 있죠. 그래서 4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우스께서는 이 파이 x가 얘랑 되게 근사하더라. 실제로
리미트를 해보면 예분의 A를 해보면 1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이후에 이게 엄밀하게까지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우스가 이거에 대해서 엄밀화시키기까지는 못하고 가우스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 베르나르트 리만이 있어요. 이 리만이 이제 이 스승의 소수 정리를 보다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연구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만이 재료로 삼았던 게 뭐냐? 바로 오일러 곱이에요. 그동안 야 이거 한 번쯤 써먹어보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남아있었던 그것을 리만이 본격적으로 쓴 거죠. 원래는 요게 이제 K가 자연수였잖아요. 그쵸? 근데 오일러께서는 얘를 실수로까지 일반화를 시키세요. 오일러께서. 이건 오일러의 기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수에서 K라는 인덱스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S라고 써요. 왜 오일러가 변수를 S로 썼냐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그 시그마에 대한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S를 썼다라는 말도 있고, 그 오일러가 원래 요 지수에다가 그 문자로 S를 많이 썼다라고 해서 S를 썼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요. 하여튼간 오일러가 요걸 한번 실수로 확장을 시켜놨는데, 리만이 이제 이거를 복수수 범위로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쓴 기법이 해석적 연속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요 함수, 요 제타 함수 있죠? 요거 이제 우리 뭐라 그러냐면 리만 제타 함수라고 보통 불러줘요. 왜 제타, 왜 저 꼬부랑 문자를 쓰느냐? 보통 우리가 그 복소 변수, 복소수 변수를 쓸 땐 g를 보통 많이 쓰죠. 그죠? g. 그래서 그 g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하면 제타니까. 그래서 저 제타 함수라고 이제 붙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1에 대해서 대칭이죠. 쫙 펼쳐지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르죠, 얘는 또 리만 크시 함수입니다. 리만 크사이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completed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그러니까 그 완성된 리만 제타 함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여튼간 얘의 좀 변형이에요. 요런 의문점 하나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실수부가 1보다 큰 거였잖아요. 그럼 요거는 자연스럽게 실수부가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럼 정확하게 실수부가 1일 때는 딱 하나, S가 정확하게 1인 경우만 특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1 플러스 I, 뭐 1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허수부가 살아있으면 그럼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리만 제타 함수가 모든 복수 평면 딱 S가 1일 때만 제외하고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리만 제타 함수가 0이 되는 그러한 S에 대해서, 즉 해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S는 우리가 자명한 0점 그리고 비자명한 0점으로 보통 분류를 해줘요. 트리비얼 제로스, 얘는 논 트리비얼 제로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명한 0점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보통 허수 부분이 0인 거, 실수로만 나오는 거. 정확하게는 음의 짝수로만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얘네들이 전부 다 저게 그 근이 해가 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비자명한 0점이란 뭐냐면은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것들, 요런 거. 예를 들면.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 되게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초월수기 때문에, 얘가 초월수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감마1, 실제로 이제 문자로 수학적으로부터 쓸 때는 감마1, 감마2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14159 매번 그렇게 쓰지 않고 파이라고 쓰듯이, 2.71828을 그 매번 그렇게 쓰지 않고 2라고 쓰듯이, 그래서 허수분 0이 아닌 거는 비자명한 0점.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만은 가우스의 소수 정리에서 발전을 시켜요. 요거는 리만의 그 소수계량 함수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니까 가우스의 소수계량 함수 있었죠? 프라임 카운팅 펑션. 그것의 약간 좀 편의적인 변형 중에서 자주 쓰이는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가우스 소수계량인데, 소수의 거듭 제곱꼴들이 다 그냥 포함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얘가 메비우스 반전 공식이 있어요. 그 메비우스 반전 공식으로 얘를 그냥 가우스의 파이 x에 대해서로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도 표현이 왔다 갔다 호환이 돼요. 편의상 정해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요. 그래서 파이 제로 x로 해주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불연속점들이 있거든요. 이 위에 게. 그 불연속점들의 그 값들을 상한이랑 하한의 산술평균으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파이 제로 x에 대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얘가. 여기서 이제 요 li, 요거는 로그 인테그랄, 로그 적분함수이고요. 자, 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어쨌든 간 소수계량 함수예요. 리만의 소수계량 함수고 소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랑 이 둘의 오차를 본다라는 거죠.
이 둘의 간격은 정확하게 얘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랑 나오는데 요 파란색이 중요해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얘가 이제 P가 아니라 얘가 로거든요. 로. 이 로가 아까 보셨던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0점들 있죠. 그 비자명한 0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에. 그러니까 비자명 0점은 이제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허수 부분의 절대값 크기대로 작은 것부터 여기 쭉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 값은 그 비자명한 0점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말고 실수 부분의 크기에 의해서 얘가 값이 변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비자명한 0점은 요 파란색에 기여를 하고 자명한 0점들은 그럼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자명한 0점들은 이 오른쪽 결과예요. 근데 얘는 딱 봐도 뭔가 이제 식이 깔끔하게 나오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깔끔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자명한 0점들의 기여는 되게 일관되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비자명 0점인 거예요. 요 로들이. 그래서 써놓은 것처럼 이 수수계량 함수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 비자명 0점들의 실수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실수 부분들이 크다. 그러면 이 값이 커져요. 오차가 커진다. 이 둘의 오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작다. 그러면 오차가 작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오차가 작은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차가 일관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자명한 0점들처럼 어느 정도 일관된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으면 이 둘의 오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현재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리만이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실수 부분들을 계산해봤더니 전부 다 놀랍게도 2분의 1만 나오더라는 거죠. 리만이 그거를 3개를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절대가 작은 거대로 순서대로 3개는 명확하게 계산을 했고, 근데 이제 불명확하게 좀 이제 끄적끄적한 것까지 하면 5개 정도까지로 보통 봐요. 5개 정도의 비자명 0점들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월 함수다 보니까 다항 함수면은 뭐 명확하게 근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EX랑 이런 것들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식의 X는 몇이냐라는 거 계산하려고 하면 그거 어렵잖아요. 물론 알고리즘을 짜지만. 근데 그게 5개를 계산해보니까 다 2분의 1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리만은 이러한 가설을 세운 겁니다. 해석적 연속된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 0점들의 실수 부분은 정확하게 다 2분의 1일 것이다. 이게 바로 리만 가설이에요. 이거를 풀면 이름이 남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저게 정말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 리만 가설이 참이라면 즉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 0점들의 실수 부분이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때려 넣는 거죠, 식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그 둘의 오차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리만 가설 영상을 제가 찍었었을 때는 요 식을 소개했을 거예요. 이게 1976년에 발표된 건데 오늘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또 이제 논문을 좀 지적해봤는데 2022년에 이러한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체비쇼프 함수입니다. 체비쇼프 함수인데 여러분들 혹시 리만 가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리만 제타 함수의 해석적 연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요 체비쇼프 함수가 되게 편할 때가 많아서 실제로 많은 리만 가설 문서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만의 소수계량 함수 얘기하면서 모든 소수들의 거듭 제곱들이 녹아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것에다가 로그를 씌워오면 이제 그 거듭 제곱꼴이 다 제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싹 다 더한 게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물론 뭐 제가 찾지 못한 또 더 엄밀한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후로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들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짧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쓰인다던가 뭐가 유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쓴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반 대중 강연이었으면은 당연히 답변을 여러 개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답을 하나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수학인 분들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오일러, 코시, 리만,
바이어스트라스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들을 어디다 쓰려고 연구했겠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수학인 분들은 물론 어떤 수학 배움의 수학 연구의 동기를 야 이거 어디다가 쓰인다, 야 이거 어디에도 접목된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연구되지 않으니까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사실 연구되는 게 맞고요. 예. 인터넷 시험 많이 나와요. 사실 이러한 이제 해석적 연속이 물리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일러가 그것 때문에 연구했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좀 대체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네, F2 해석적 연속 F3고, 네, F4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해석적 연속 중에서 멀티밸류드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다가함수로.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갈래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때 브랜치 컷을 해주죠. 그럴 때는. 적절한 경로 하나만 선택되도록 정의역을 제한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일하게 유일성을 지켜가면서 연속을 이어가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